외국인이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코스피는 1%, 코스닥은 3%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 하락해 장중 한때 1,400원의 하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며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실적 개선에도 인적 분할과 대형 화재 등 돌발 악재로 주가가 연초 대비 30% 급락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동제련 회사인 LS 니코동 제련이 LS M&M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 출발합니다. 모기업 LS는 일본 합작사 지분을 모두 인수함에 따라 올해 배당 수익으로만 2,400억 원을 벌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오펙에서 석유 감산 세게 한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크게 올랐고 미국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 그러더니 GDP 전망치 좋게 나오고 고용도 좋게 나오고 말이죠. 시장을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이 변곡점을 맞은 거냐 이런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달 들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달 들어서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연준의 이 기조가 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예.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인 이 제조업 PMI가 크게 둔화되는 데 이어서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간밤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지만 유가 상승 압력은 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추가 방출하겠다고 시사했고 미국뿐 아니라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일부 산유국들의 증산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감산에도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잠시 한숨을 돌렸을 뿐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월 급락세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일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런 설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3분기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증시가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3분기 어닝에 주목을 해보자.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까? 네, 실적 캘린더를 통해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11월 첫째 주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이 굵직한 두 기업이 이 포문을 엽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데요. 보통 잠정 실적은 이 회사 내부에서 집계한 실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도 보통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의 차이가 거의 없고 혹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업은 내일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확정 실적의 경우 LG전자는 이달 27일에 발표를 하고 삼성전자는 다음 달 3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지난달 30일 5만 원 부근까지 내려간 뒤에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서 6만 전자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11월 중순까지 대부분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번에는 좀 많이 꺾일 거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기업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이 3고 현상으로 이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가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TV나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전망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3분기 전망치 매출 전망치를 79.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1.6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5%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예. 사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6.5조 그리고 MX 네트워크는 2.9조 VD 가전 부분은 0.4조 원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모두 지난 분기보다 감소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든 배경에는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꼽힙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이 절반이 넘는데요. 반도체 가격은 이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수요 감소의 타격을 받고 지난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이어진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전 세계 경기 침체를 맞아 대규모 재고를 낳게 되면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객사들은 이 반도체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말부터 반도체 주문량을 줄이면서 대대적인 이 재고 축소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아쉬운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가전제품과 반도체 수요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LG전자 전망은 어떻습니까? LG전자의 3분기 예상 매출은 20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0.9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무려 62%가량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는 영업이익이 6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지난해 이 GM 전기차 리콜 사태로 발생한 4,800억 원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고려하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1,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가계 수요 우려가 위촉이 되면서 영업이익에서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TV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이 시스템 에어컨 관련 사업을 맡은 H&N 사업부가 7.2조, 그리고 VS 사업부가 2.3조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반면에 이 TV 사업부는 3.8조로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VSH가 어떤 사업부입니까? 이 H&A 사업부는 시스템 에어컨 관련 사업부를 영위하는 그런 사업부고요. 예. 그리고 VS 사업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기 장비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이 TV 사업부를 맡고 있는 HE 사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LG전자 실적 발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이 VS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흑자를 이어갈지 그렇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VS 사업부는 지난 2분기 무려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중장기 먹거리로 꼽히는 VS 사업부가 3분기에도 연속 흑자를 기록한다면 향후 LG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요즘 많이 없겠죠. 이 예. 자료를 보면서 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3분기 실적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결과보다는 가이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만 전 세계 긴축 기조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업종이나 이런 종목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안전자산으로 잠시 대피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결과에 따른 종목별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지 않다면 증시에는 좋을 리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변화가 더 중요한데 가이던스를 올릴 만한 업종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주식 비중 좀 줄이자, 채권이나 달러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결과로 단기 주가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큰 틀을 결정하는 것은 업황의 회복 여부라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가이던스 확인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월가에서도 현 시장 상황 놓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바로 이어서 알아보죠.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어닝 시즌이 다가오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전망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 뉴욕 증시는 사실 이틀간의 급등을 뒤로 하고 간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이긴 하지만 하락 마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랠리는 경제 펀더멘털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대감이 깨지자 증시가 이번에는 하락을 한 건데요. 시장에 대한 월가 전문가의 분석을 먼저 듣고 오시죠. I think the market was a little bit oversold, going back to when the market really sold off after the Jackson Hole meeting. Investors were reacting to oversold conditions, but nothing over the past 2 days has changed our inflation problem or our economic problems. 네, 보시는 것처럼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이 직전월보다 20만 8천 개 정도 늘었고요. 예. 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 지표에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좀 더해지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앞선 랠리를 두고 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대세 약세장 중에 잠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금의 약세장 랠리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바닥을 치기 전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아트캐신 UBS 이사 역시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가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랠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약세장 랠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긴 한데 앞서서 인터뷰 보면은 뭐 과매도 랠리다 이런 진단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약세장이 지속이 된다 해서 우려를 해야 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날 뉴욕 증시 하락하긴 했지만 폭이 그렇게 크지는 맞습니다. 않았죠. 네, 과매도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 주식 외에 대안이 마땅히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S&P 500의 움직임이 상승 잠재력이 3,900에서 3,946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화요일 종가보다 3에서 4%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톱니 펀드스트의 공동 창업자 역시도 이번 랠리가 본격적인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에 더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시각도 이렇게 나오는 만큼 약세장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닝 시즌 뉴욕 증시도 좀 다가옵니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금리 급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사실 실적 자체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오히려 어닝 시즌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용유 수석 투자 전략가는 2분기 때는 어닝 시즌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시장에는 어닝 시즌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대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앞서 뭐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업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 가이던스 조정 폭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좋은 전망들 나온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략 짜기가 너무나 애매한 장입니다. 어떤 전략 나오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전망을 믿고 저가 매수에 좀 고려를 해봐라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은 월가의 투자 의견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는 포드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평균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높여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보시는 것처럼 14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예.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11.91% 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포드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 최근 한 달간 18%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포드 블루나 포드 모델 2등 개발을 위해서 구조를 재편한 것이 전기차 분야의 성장 및 설비 투자 요구를 더 잘 맞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더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의 수혜도 기대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뭐 전기차 관련해서는 확실히 감축법 수혜 여부에 따라서 좀 평가들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포드 이외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종목이 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는 포드에 이어서 TSMC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경기가 2023년 2분기에는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 폭보다 더 크게 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TSMC 주가가 올 들어서 빠르게 조정된 후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를 탑픽 종목으로 꼽고 네. 지금이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번스타인의 의견을 볼까요? 이 번스타인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시장 수익 초과 의견으로 커버를 시작했고요. 2027년까지 서구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에어비앤비 주식에 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점이고 여행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더라도 에어비앤비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월가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주주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올 들어서 현대백화점 주가가 백화점 3사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백화점 주가를 살펴보면요. 백화점 3사 동종업계에서도 주가 하락폭이 좀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장기 그래프를 봐도 꾸준히 우하 양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비를 해봐도 26% 떨어졌습니다. 신세계는 8%, 롯데쇼핑은 소폭 오른 것에 비하면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가치주들을 살펴보는 지표인 PER로만 봐도 5.3배 수준으로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또 괜찮다는 얘기죠? 네, 사실 보통 주가가 하락했다면 실적이 하락했다 이런 거를 보통 살펴보게 되는데 네.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에서도 좀 보수적인 경영 그리고 내실 있는 경영을 하기로 정평이 좀 나 있습니다. 점포 수는 롯데백화점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롯데백화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세계백화점의 실적도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땅값이 많이 오른 판교점에 땅만 팔아도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인 1조 2천억 원을 채우겠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행하고 있다. 이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네, 본업인 백화점업은 잘 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기대를 밑돌고 있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매트리스 기업을 사들인 지누스의 M&A였는데요. 올해 초 현대백화점은 역대 최대 규모인 7,700억 원을 들여서 지누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예. 지누스의 탄탄한 해외 판로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계열사인 현대 리바트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수에 과도한 금액을 썼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지누스는 수년간 영업이익이 꾸준히 하락세를 걸어왔습니다. 인수 당시 현대백화점이 지출한 금액은 주당 16만 원꼴이었는데 현재 지누스의 주가가 3만 4천 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오버베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커졌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경쟁 유통업체들이 요즘 플랫폼화를 추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커머스에도 나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기존의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신규 사업들이 좀 미흡하다. 신규 투자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백화점은 지주사 전환을 발표를 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에 나섰다고 당위성을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인적 분할을 간단하게 지금 표로 살펴보시면요. 지금은 기존 현대백화점을 필두로 이제 지누스, 면세점, 현대쇼핑, 한무쇼핑 이렇게 있는 개념인데 앞으로는 현대백화점 홀딩스를 필두로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을 병렬적 구조로 이렇게 둔다는 개념입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을 두 축으로 해서 각각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런 발표에도 시장의 평가는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홀딩스를 이제 투자회사 개념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 이제 M&A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보통 이제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하고 다르게 좀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크게 손해 볼 건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도 평가는 미온적이다. 어째서입니까? 이제 인적 분할은 사실 기업 가치의 훼손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보다 훨씬 소액 주주들한테 좀 이득이 되는 거다 이런 게 많은데요. 예. 현대백화점에 이번에 이렇게 나누는 자회사들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전체 영업이익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무쇼핑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홀딩스 밑으로 보내고 면세점과 지누스 같은 최근 조금 부진한 영업군만 현대백화점에 두는 것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가 이번 분할이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팽배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자사주가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50억 원어치인데요. 원래 자사주라는 개념은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인적 분할이 되면서 자사주에도 신주가 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주주들은 인적 분할을 철회해라. 혹은 인적 분할을 하려면 자사주 갖고 있는 6.6% 자사주를 좀 소각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가 이번 인적 분할의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보는 모양인데 이런 주주들의 지적에 대해서 회사 측은 입장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회사 측은 우수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한무쇼핑을 앞세워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선 인적 분할이 불가피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한무쇼핑을 현대백화점의 자회사로 두면은 결과적으로 손자회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M&A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0% 보유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부분 투자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보니까 예. 투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인적 분할인 만큼 물적 분할과 달리 본질적으로는 기업 가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주의 어떤 주주를 생각해서 뭔가 좀 주주들과 소통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회사 측에서도 이런 소액 주주들의 강한 불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주주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배당 확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1,000원 정도의 배당을 해오고 있었는데 분할이 되더라도 이 정도 배당은 꾸준히 할 거고 여기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질 법인인 현대백화점 홀딩스까지 배당에 나선다면은 배당 금액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울러 증권업계에서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 좀 자사주 비중이 높은 6.6% 자사주에 대한 소각도 검토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인적 분할의 명분인 신성장 동력 마련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첫 번째 투자가 얼마 전 부산에서 이뤄졌는데 약 3천억 원대의 상업시설 용지를 매입한 겁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아울렛이 이곳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더현대서울이 서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복합 쇼핑몰이 부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습니다. 호실적에도 현대백화점은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저평가 논란이 이어져 온 기업인데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사업 투자 그리고 배당 확대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데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땅인데요. 그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 돼서 이제 온전하게 시민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네, LS 니꼬동 재련이 LS M&M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소재 기업으로의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새로운 사명 M&M 어떤 뜻입니까? 네, 새로운 사명 M&M은 기존 이 금속을 뜻하는 M과 소재를 뜻하는 M이 더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금속 사업에 더해서 이 소재 사업을 추가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원래 LS M&M의 전신인 LS 니꼬동재련의 지분은 지주사인 주 LS가 50.1%, 일본계 회사인 JKJS가 49.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자 경영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이제 지난 5월 LS가 JKJS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LS M&M을 100% 자회사로 두게 됐습니다. 네. LS M&M은 국내 최대 비철 금속 소재 기업으로 단일 재련소 기준으로는 전기동 생산량 세계 2위인 온산 재련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S M&M의 지난해 매출액은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이는 LS그룹 전체 매출액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배당입니다. 지금 2,400억 원까지 뭐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LS M&M은 원래부터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 대비해서 이 배당 성향은 52.4%에 달합니다. 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그만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셈인데요. 그렇네요. 네, 이로 인해 LS는 올 초 배당금으로만 1,4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분율이 100%로 높아진 만큼 LS가 이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단순 계산하면 2,4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재련 수수료가 크게 오른 만큼 그에 비례해서 회사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배당 성향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배당금은 2,400억 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텐데 뭐 사실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재 기업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LS는 이 LS M&M을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반도체, 친환경 종합 소재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LS그룹은 구자은 회장 취임 이후에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3대 신산업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핵심 소재를 모두 생산하는 LS M&M이 키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고순도 황산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 고순도 황산은 반도체 세척액의 원료로 쓰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새가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LS M&M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구리를 전기 분해해서 얻어지는 순도 높은 전기동을 기존의 산업용 전선뿐 아니라 전기차 등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그룹 내 알짜 기업인 LS M&M의 상장 시점인데요. 네. 일단 일본 주주가 없어진 만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전망입니다. 네. 이 상장 시기에 대해서 LS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투자 계획과 시장 여건에 맞춰 상장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 이렇게 LS그룹이 특히나 이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지주사, 뭐 LS를 비롯해서 사실 계열사들도 좀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LS그룹은 전통적으로 이 전기와 에너지 그리고 금속의 강점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는 전기차와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올해 초 구자은 회장 취임 이후 전기차,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에 경쟁력이 있는 핵심 기업들의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일단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 LS EV 코리아는 전기차 전원을 공급하거나 센서를 작동 제어하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은 중국에 이어 최근 멕시코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2024년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LS는 이원과 절반씩 공동 투자해서 전기차 충전 분야 컨트롤 타워인 LS 이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계열사들의 사업 확장 덕분에 지주사 주 LS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년 뒤에는 2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LS M&M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열사 중에서 비상장사들이 많잖아요. 또 다른 기업들 뭐 상장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 있나요?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LS그룹 계열사 전체 110여 개 가운데 이 상장한 회사는 지주사 LS를 포함해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전선아시아 등 7개에 불과합니다. 증권가에선 앞서 언급한 LS M&M 외에도 LS 전선과 LS 엠트론 등의 상장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미래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이 정말 필요한데 이를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S전선은 국내 1위 전선업체로 계열사 중 LS M&M 다음으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LS 엠트론은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최근 흰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식물성 대체 우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란 점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 두유나 아몬드뿐 아니라 오트를 활용한 대체 우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흰우유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국내 우유 시장 규모는 연평균 1.7%씩 증가했습니다. 유가공식품과 식물성 대체 우유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힌 결과입니다. 특히 2016년 4,660억 규모였던 국내 식물성 대체 우유 시장은 현재 7천억에서 8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오는 2025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만큼 성장성이 큽니다. 채식주의자나 식단 조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소비되던 대체 우유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게 된 소비자들은 물론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소비자까지 두루 찾으면서입니다. 두유 1색이던 제품군도 아몬드부터 코코넛, 오트까지 넓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식물성 대체 우유 시장에 진입한 메일유업은 성수동에 카페를 열고 오트 대중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국내에선 아몬드 우유에 아직 밀리고 있지만 우유와 맛이 더 비슷해 장기적으로는 우유를 잘 마시지 못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식물성 우유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오트우유 매출을 2배 이상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1,000억 원대인 아몬드 우유 시장 규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트 작물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 작물이에요. 재배할 때 이제 물이 적게 들어가고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오트의 이제 성장 자체가 굉장히 그 우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오트 시장은 지금 굉장히 작은 비중인데 그게 그래도 한 3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식물성 대체 우유 시장이 커지면서 우유를 넣은 카페라떼만 판매하던 카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유 선택 옵션이 생기면서 유당 불내증으로 카페라떼를 먹지 못하던 소비자들도 맛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메일유업은 자사가 운영하는 카페 폴바셋에 우유 대신 어메이징 오트를 넣은 오트 라떼를 선보였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카페베네 등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에도 오트 음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정장 수요가 줄며 침체를 겪던 남성복 시장이 캐주얼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컨템포러리 의류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패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2030 그루밍족과 꾸미는 40대 영포티족 덕분입니다. 업계도 공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국내 패션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27년 만에 내놓은 남성복 자체 브랜드입니다. 출근복과 일상복에 모두 활용 가능한 워크웨어가 핵심 컨셉입니다. 포토그래퍼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혹은 IT 개발자 등 많은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편안하고 실용적이면서도 자기의 개성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착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성복 위주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최근 자체 남성복 브랜드를 새로 선보였는데 연내 백화점 단독 매장을 1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여성 수저 톰보이는 지금 현재는 한 13% 정도 여성 라인을 신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남성복은 100% 이상쯤 고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 매장까지도 열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는 프랑스 브랜드의 남성 라인을 선보였고 한섬은 남성복 위주의 스웨덴 브랜드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동안 쪼그라들기만 하던 남성복 시장에서 패션 회사들의 선점 경쟁이 다시 치열해졌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2030 그루밍족과 꾸미는 40대 영포티족이 들면서 이 시장의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의 브랜드들이 남성 패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올해 엔데믹 이후 성장세는 여성복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의 영향으로 패션에 대한 학습이 늘면서 자신을 위해 패션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그 SNS를 하면서 그 남자들이 위아래가 코디된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잘하고 싶거든요.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투자로 옷을 사서 입고. 패션업계가 남심 잡기에 적극 나서면서 남성 패션 시장은 오는 2024년 1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위축되는 소비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단연 대형 금융사고가 화두였습니다. 의원들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원인 중에는 이전 대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맹탕 대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함께 준비한 금융기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8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규율 방식과 책임 구조를 보시면 4년 전에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년이 지난 2022년도에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를 다시 만듭니다. 올림픽도 아니고 4년마다 동일한 업무를 보여주기식 TF와 맹탕 대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조직을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19년 라민 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그 테라 누나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좀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더 맞는 게 맞지 않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스템만 바꾼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사고는 금융감독 아니면 금융 이 시스템에 관계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다 금융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이 시스템만 잘 바꾸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고 대책과 함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의원들은 국정과제이자 공약사항인 산은의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추진 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답변을 포함해서 답변을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 시기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이 되려면 어쨌든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주요 은행장들과 금융 CEO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내부 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공방도 정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공매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개미학살에 사용되는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라고 압박했지만 김주현 위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인명까지 공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박혜린 기자입니다. 공매도와 관련돼서 실명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거의 좀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조금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 소신 갖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답을 피하자 국감장은 한때 날선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 소신 없어요? 금위원장님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설전을 지켜보던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하락작이고 개인 투자자들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 시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정부는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대외 신인도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가상자산업권 국정감사도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는데 당국은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구조 등 제도 허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나무의 루나코인 셀프 상장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두나무 자회사인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루나 2천만 개를 사들인 이후 시점에 업비트가 이를 상장하고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이를 매각해 차익을 얻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아이디비조로 1221억, 그다음에 2017년 9월에서 11월은 가장거래 허수주문, 그다음에 2017년 10월에서 12월 시세 조작,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고요.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검찰 측에서 그 유죄의 입증 책임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또 28만 명 피해자를 만든 테라 루나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자자 보호 관련돼서 지금의 그 제도가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기술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무위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 단호히 대처하면서 향후 종합국감 등에서 관련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요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는 상품하면 미술품 그리고 NFT를 꼽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 크리스티에서는 두 가지를 합친 NFT 미술품이 젊은 자산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점차 대중화될 거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투자 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 대상이 빠르게 다양해지자 기존의 투자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과 NFT는 신투자 상품으로 떠오르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7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는 1년 사이 60% 늘어나 171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미술품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미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는 해당 시장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ery different way that we can, that the regular person can participate in the growth of the art market. An individual work and split it into many shares, and I will sell those shares to people, and those people can trade those shares on secondary markets. Or I will buy a group of objects and you can buy a share in that portfolio object. And so if you can get additional hundreds of thousands or millions of people to join into the art market, even for very small sums of money, the amount of liquidity that could come into the market is very significant. 최근에는 이러한 미술품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작품, 또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영 리치들은 예술성과 투자 매력까지 모두 갖춘 NFT 미술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NFT 미술품이 6,900만 달러에 판매됐는데 100만 달러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 3명 가운데 2명이 MZ세대였습니다.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that is actually NFTs. And what are they that makes them so important? They are a measure of digital scarcity. Which means that the whole universe of artists has opened up significantly. There are people now who can compete on the global stage who couldn't before. 향후 NFT 투자에 영 리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가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NFT인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컬렉션의 경우 발행을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10,000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You expand that and you start to realize that it's not crypto bros, it's regular people. Celebrities are excited about it, but we've definitely expanded beyond that. We gave away full IP rights, and what I mean by that is exclusive IP rights to our holders. So if you buy a Bored Ape, you can start a company, you can build a brand. NFT 투자자가 지적 재산권을 갖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확장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감상의 영역을 넘어 어느덧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미술품, 그리고 희소성과 활용성을 내세우며 MZ세대를 사로잡은 NFT. 부호들의 놀이터에서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의 보편적인 투자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오늘 취임한 정환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환규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 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고 여전사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자회사 출자 범위 및 겸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해소해 나가겠다며 빅테크와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오는 4분기 IPO 시장에서는 이른바 대여급 종목들의 상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사실 최근 상장했던 대여급 IPO 떠올려 보자면 소카 그리고 WCP 이런 기업들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시장에서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IPO 시작에서 턱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여급으로 주목받았던 시가총액이 수조 원 되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 막상 공모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 예측, 그다음에 일반 청약에서도 부진을 겪으면서 그 공모가 하단에도 맞춰도 다행이다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또 반면 그 동물 사료업체인 그 OSP와 그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그 하모닉 감속기 양산업체인 SBB테크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10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공모가가 최하 상단 밴드에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IPO 관계자들은 기업 공개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IPO 기업들의 유통 물량과 그 실적 검증이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평가를 받아왔던 그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그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의 가치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공모가 거품은 어느 정도 빠졌다는 게 증권사 IPO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네. 또 대여급 종목들의 상장이 연기되면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그 상장 후 시가총액이 대부분 2천억 원대 전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9월 중순 이후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의 중소형 IPO 기업들이 연이어 일반 청약에서 조 단위, 5조 가까이 이렇게 돈이 몰리기도 하면서 상당히 공모 흥행에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공모가 거품이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기업에 따라서는 어떤 곳은 1000대 1이 가능하기도 한 반면에 어떤 곳은 10대 1 이 정도거든요. 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별로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은 대부분 일반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2차 전지나 소부장들은 또 상당히 호평을 받는 반면 바이오 기업들은 좀 낮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공모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기술 특례로 상장한 자율주행 등 AI 관련 반도체와 2차 전지 소부장 업체들입니다. 이들 관련 업체들은 수조 원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에서 1000대 1에서 2000대 1을 넘기도 했습니다. 반면 루닉과 보르노이, 에이프릴 바이오 등을 제외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상장은 찾아보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상장의 기업의 경우 대부분 공모가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밴드 내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데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그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기업들은 대부분 공모가 하단 가격에서 더 낮은 가격을 기관 투자가들이 써내면서 사실상은 또 가격을 조정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공모회사 측에서는 공모가가 높게 제시되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은 바이오업계의 경우 비슷한 신약 개발 업체와 임상시험 진행 속도를 비교하고 소부장 업체의 경우 수주 동향이나 동종업계 기업 가치와 비교해서 수요 예측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IPO 기업들을 살펴보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 IPO 시장에서 또 공모 청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달에만 그 스펙을
코스닥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상장하는 코스닥 기업이 15군데 정도입니다. 네. 가장 두 가지만 아시면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는 공모주 청약에 나설 때 일반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그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을 살펴보시고 네.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실제적으로 일부 허수가 있다는 것도 증권사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이 낮게 나올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것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수요 예측 경쟁률에서 낮았던 WCP와 보르노이, 소카의 경우 상장 첫날 그 신고가 그 상장 첫날 그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보다 낮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표로 보시는 것과 같이 반면 수요 예측이 상당히 높았던 기업들 가온칩스와 버만 퓨얼셀 그리고 레이저셀, 넥스트칩 등 그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돌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량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 이제 공모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IPO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IPO 시장은 유통 물량이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업들이 상장할 때 공모주 물량이 전체 주식 가운데 30%를 넘는다면 상장 직후 물량 압박이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최근 일반 청약을 마친 모델솔루션과 코스닥에 상장한 RP바이오의 그 공모주 물량이 전체 주식수 대비 20%, 25%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기술주 저가 매수 시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월가에서 기술주 투자의 대가로 꼽히는 폴믹스가 저희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기술주에 여전히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술주의 저가 매수는 아직 이르다. 월가에서 기술주 투자의 대가로 꼽히는 폴믹스의 경고입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한 기술주의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So I actually don't think that they'll start to lower rates again, go in the other direction until maybe even 2024. So what I think happens is that there's continued downside risk in the technology sector.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주를 주도했던 일명 팡 종목도 애플을 제외하면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광고는 물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Particularly Google and Meta, the old Facebook, they are driven by digital advertising. And if we have a recession, as I think that we will, advertisers will stop spending.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도 마찬가지. 한국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반도체 사업 분야는 적어도 1년간은 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투자가 유효한 종목으로 테슬라를 꼽았습니다. Whereas other tech stocks right now, I don't buy them on dips. But Tesla, I think, is okay. They continue to take a lot of share in EVs, electric vehicles. 끝으로 폴믹스는 현재 상황에서 최고의 방어는 현금을 보유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한다면 기술주보다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적인 섹터로 경기 침체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감산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삼성전자 한진만 이 메모리 부사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테크데이에서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손쉽게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도 기술력으로 시장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5세대 10나노 D램과 8세대 낸드, 첨단 V 낸드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며 기술 초격차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빙하기에도 공격적 기술 투자로 시장 1위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2025년 1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 감축법의 세부 규정을 다듬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미 재무부는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의 대중의 의견을 미 국세청과 함께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목입니다. 미 재무부는 최종 조립의 정의와 북미의 구체적인 범위를 얼마나 명확히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핵심 광물의 가치평가 기준, 가공 장소나 배터리 부품의 생산처를 파악할 때 고려 사항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